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마치 60여 년 전 핀란드의 겨울전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단 이틀이면, 아니 늦더라도 일주일이면 승전고를 올리고 금의 환영하리라 믿었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 달을 넘어서고 있지만 전황은 지지부진합니다. 러시아 병력은 85만 명, 우크라이나는 20만 명이죠. 러시아는 탱크 12,400대, 장갑차 3만 대, 자주포 6,500문, 다연장 로켓포 3,400문이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탱크 2,500대, 장갑차 1,200대, 자주포 1,000문, 다연장 로켓 490문이 고작이었죠. 전투기도 러시아 4,200대, 우크라이나 280대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막강한 전력으로 전쟁을 금방 끝내리라던 러시아군의 위상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허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39년 11월 겨울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소련이 핀란드를 3배 병력, 30배 전투기, 100배 전차로 침공했는데요. 스탈린은 발트 삼국 합병에 이어 1917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핀란드도 탐냈어요. 54만 병력에다 2,400대의 전차, 야포 2,000문, 항공기 1,000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세였죠. 이에 맞서는 핀란드군은 예비 병력까지 합쳐도 30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 항공기도 겨우 100여 대에 불과한 전력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련의 승리는 시간 문제로 보였죠. 그러나 소련군은 국력 면에서나 군사력 면에서나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던 핀란드군에게 고전을 거듭했어요. 결국 소련은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북유럽에 자리잡은 핀란드는 사실 민족 정체성이나 언어적 계통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으로 함께 묶이는 스웨덴, 노르웨이와는 이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핀란드의 민족적 역사적 정체성은 본래 아시아계 민족 집단인 핀인에 기원하기 때문인데요. 핀란드는 13세기 스웨덴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1809년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가 핀란드 대공국이라는 이름의 속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의 붕괴 이후인 1917년 12월 6일에 비로소 독립을 선언했어요. 핀란드는 독립과정에서 제정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독일 제국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1930년대 핀란드 외교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듯이 독일 소련 간의 세력 균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8월 23일 체결된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소련과 독일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고 소련은 발트 3국을 병합했습니다. 핀란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했던 소련군을 상대로 막대한 손실을 강요하며 기적에 가까운 전과를 올렸는데요. 소련군의 핀란드 침공 계획은 겉보기에는 핀란드를 사방에서 포위 섬멸한다는 이상적인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핀란드의 전쟁 준비 태세는 물론 지리적 환경조차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탁상공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핀란드군에 대한 과소평가와 이에 따른 자만심이었죠. 마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가 보인 데자뷰 현상의 기시감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제2도시 하르키우, 남부의 헤르손 등을 신속히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는 키이우는 점령도 못하고 퇴각했고 하르키우에서는 일시 점령했으나 전투에서 패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러시아 일부 부대원들은 기본적인 병참 문제에 시달렸어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수준을 간과했고요. 내부 간부들이 정보 조작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강탈당한 이후 전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등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또한 오합지졸로 불렸던 우크라이나군을 영국군과 함께 나토 수준의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 방위군을 조직한 뒤 최전선에서 직접 전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만네르하임 원수가 국가 위기 시에 보여주었던 리더십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다고 할 정도로 결코 평가절하될 대상이 아닙니다. 핀란드 저격수 시모 헤이회는 혼자서 소련군 542명을 사살했는데요. 눈밭에 잠복한 그는 하얀 사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 반사를 막으려고 조준경도 쓰지 않았고 입김을 없애려고 눈덩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성 저격수 우골리오크 차콜이 현대판 죽음의 숙녀로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핀란드를 침공한 소련군 전차는 화염병 공격을 받았는데요. 핀란드는 자체 개발한 기관단총으로 전차병을 먼저 쏘고 화염병을 후방 엔진으로 던졌습니다. 핀란드 스키병은 눈에 빠진 소련군을 기습하고 사라졌죠. 쐐기를 박아 통나무를 쪼개듯 소련군 대부대 행렬을 쪼개 각각 분쇄하는 쐐기 전법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산림과 호수, 늪지로 이루어진 지형과 영하 40도에 달하는 혹한을 이용한 핀란드군의 게릴라 전술에 소련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스키 부대는 숲속을 재빨리 이동하며 소련군을 매복 공격했고, 흰 군복을 입은 저격수들은 서론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소련 병사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눈속에 갇힌 소련 전차들은 화염병 공격에 불타올랐습니다. 소련군 전사자는 12만 6천여 명으로 핀란드군의 5배가 넘었어요. 당시 핀란드군은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정부가 항복해버렸죠. 핀란드는 영토의 11%를 소련에 빼앗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 말 해빙기 얼어붙은 땅이 진흙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를 이용해 러시아 장갑차에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진격 루트에 매복해 있다가 전차가 접근했을 때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발사하여 격파했어요. 터키 드론 바이락타르 TB2로는 러시아 전함과 경비정을 박살냈죠. 러시아군 전사자 수도 3만 명이 넘었는데요.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약자의 비대칭전 수행 방식입니다. 다른 점은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당시 핀란드는 고립된 상태에서 소련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에 내몰렸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이미 나치 독일에 병합되어 사라졌고 나치 독일과 선전포고를 해둔 상태였던 영국과 프랑스는 핀란드 지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또한 소련과의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모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같은 지정학적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핀란드는 서카렐리아 영토의 대부분을 포함한 적지 않은 국토를 상실해야만 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핀란드는 복수를 위해 히틀러와 손잡았는데요. 빼앗긴 땅을 되찾고 소련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전쟁에서 소련에게 잃은 땅을 잠시 수복했으나 독일의 패전이 분명해지자 한 발 먼저 소련에 항복하고 핀란드 내 독일군은 소탕했죠. 덕분에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의 제재는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겨울전쟁으로 인해 상실한 영토의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핀란드는 철저하게 소련에 엎드렸는데요. 미국 주도 안보기구인 나토 가입은 물론 경제 지원책인 마셜 플랜도 거부했죠. 반소련 서적과 영화를 금지했고 소련에 대한 언론 비판은 자체 검열했어요. 소련의 내정 간섭까지 묵인하자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이 경멸조로 핀란드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핀란드화란 인접한 강대국의 눈치를 알아서 살피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자국의 국익을 양보하는 핀란드의 전략을 말합니다. 이웃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주권 이익을 점점 더 내주는 현상을 의미하죠. 문재인 정부의 한중 사드 3불 원칙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는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핀란드 국민의 나토 가입 찬성률은 20%대였지만 지금은 80%에 육박합니다. 지난 4월 핀란드군은 나토 연합군 훈련에도 참가했는데요. 러시아는 핀란드의 군사 보복 조치를 위협했어요. 그런데도 핀란드가 나토 가입의 속도를 내는 건
러시아 같은 나라의 굴중에서는 주권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핀란드화 전략의 종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동장군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마저도 패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소련의 군대가 국력 면에서나 군사력 면에서나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던 핀란드 군에게 그것도 겨울에 고전을 거듭한 끝에 무력하게 당했습니다. 겨울전쟁에서 보인 소련군의 무능함은 히틀러의 야욕을 부채질했어요. 1년 뒤 독일군은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와의 갈등 악화와 이에 따른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MLRS, 고속기동 포병 로켓 HIMARS의 지원을 망설였습니다. 미국산 MLRS와 HIMARS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적을 타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직접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돈바스 전선에서 공격 목표를 중장거리 포격으로 초토화한 뒤 보병을 투입 점령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할 필요도 있었죠. 더구나 러시아가 알려진 것보다 군사력이 허접한 것을 확인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함락 위험이 커지는 마당에 쓸데없이 러시아의 확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러시아와 핀란드의 긴 악연은 핀란드 국민음악가 장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에도 담겼습니다. 1899년에 작곡한 이 교향시는 러시아 제국의 압제와 수탈에 맞선 핀란드인의 한가와 민족의식 고취를 담고 있어 핀란드인의 마음속 국가로 불린답니다. 이상 핀란드의 겨울전쟁에 얽힌 눈물을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초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